1843년 10월 16일 그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로열 운하 옆 산책로인데요. 중절모를 쓴 중년의 신사가 아내랑 산책을 하다가 갑자기 우뚝 멈춰섭니다. 네, 과학사에서 아주 유명하고 극적인 순간이죠. 맞아요. 막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눈을 번뜩이더니 허겁지겁 주머니 칼을 꺼내 들가나요. 그러고는 눈앞에 있는 부름부릿지 다리의 돌벽에 미친 듯이 알 수 없는 알파벳과 숫자들을 파내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귀괴한 낙서라고 볼 수도 있었겠죠.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다리벽에 새겨넣은 낙서가 훗날 지금 여러분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작동시키고 최신 비디오 게임의 3D 그래픽을 구현해냅니다. 심지어 미래의 양자 컴퓨터를 움직이는 아주 핵심적인 암호가 되거든요.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천재들의 이름은 잊고 그들이 남긴 결과물만 누리며 살아가잖아요. 오늘 우리가 파헤칠 심층 탐구의 주인공이 바로 그 근간을 만든 분이죠. 네, 오늘 탐구할 자료들의 주인공, 바로 19세기 아일랜드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 윌리엄 로원 해밀턴입니다. 역사적 기록이나 전기, 그리고 방대한 과학 논문들을 종합해서 쫙 살펴보면요. 해밀턴은 단순히 뛰어난 학자를 넘어섰습니다. 뭐랄까 현대과학의 운영체제 자체를 설계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주 흥미롭고도 약간 모순적인 미션을 하나 수행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13살에 12개 국어를 하던 언어 영재이자 시를 사랑했던 감성적인 소년이 가장 차갑고 논리적인 양자역학과 이론 물리학의 토대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을 파헤쳐 보는 거죠. 네,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1805년 그가 태어난 더블린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해밀턴의 어린 시절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수학 신동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아, 처음부터 수학에 미쳐있던 게 아니었나요? 전혀 아니에요.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아들이 장차 영국 동인도 회사에 취직해서 아주 안정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3살 때 트리니티 컬리지를 졸업한 엘리트 삼촌, 제임스 해밀턴에게 아이를 보냅니다. 3살짜리를 벌써 친척 집에 유학을 보낸 거네요. 네, 거기서 아주 엄격한 교육을 받게 하죠. 여기서부터 그 믿기 힘든 언어 습득의 역사가 막 시작됩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제 눈에 의심했거든요. 7살에 히브리어를 배우더니 13살이 되기 전에 페르시아어, 아랍어, 힌두스탄어, 산스크리트어, 말레이어까지 무려 12개의 언어를 습득했다고요? 네, 기록이 그렇게 명확히 남아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10대 초반의 어린아이가 어족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언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흡수한다는 게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단순 암기력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도 그가 12개 언어의 미묘한 뉘앙스까지 완벽한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초적인 문법 구조나 텍스트를 해독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했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래도 엄청난 건데요. 비결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해밀턴의 뇌는 엄청난 패턴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의 문법과 구조 속에서 숨겨진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아주 천부적이었던 거죠. 아, 언어를 단어장이 아니라 퍼즐이나 규칙으로 본 거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의 어근 변화 패턴을 쫙 파악하고 나면 그걸 바탕으로 아랍어의 패턴을 예측해내는 식이었어요. 와, 뇌 자체가 거대한 규칙 탐색기처럼 작동했던 거네요. 그런데 1813년 이 엄청난 언어 영재의 인생 경로가 180도 뒤집히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당시 더블린에 제라 콜번이라는 9살짜리 미국인 암산 신동이 나타났죠. 해밀턴도 암산에 꽤 자신이 있어서 소수점 아래 여러 자리까지 머릿속으로 척척 계산해내곤 했잖아요. 그런데 이 9살짜리 꼬마와의 공식 암산 대결에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맙니다. 그 충격이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해밀턴 입장에서는 처음 겪는 엄청난 좌절이었죠. 저는 이 상황이 너무 극적이더라고요. 마치 그 전국 철자 맞추기 대회, 스펠링비 챔피언이 동네 체스 신동한테 체스로 한 판 크게 지고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날로 사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세계 최고의 체스 마스터가 되기로 결심한 격 아닙니까? 와,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한데요. 그걸 조금 더 깊이 파고들어 보면 해밀턴의 심리를 정확히 짚어낼 수 있어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해서 종목을 바꾼 게 아니거든요. 그럼 또 다른 깨달음이 있었던 건가요? 해밀턴이 그 대결에서 뼈저리게 느낀 건
인간이 만든 언어라는 룰의 한계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언어의 문법에는 항상 예외가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고 시대에 따라 변하는 자의적인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사람들이 쓰다 보면 막 변하니까요. 반면에 콜번과의 대결에서 경험한 수학과 숫자의 세계는 불변의 절대적인 규칙 그 자체였던 겁니다. 예외가 없잖아요. 아, 언어에서 느끼던 그 예외의 피로감이 수학에선 아예 없었던 거군요. 정확합니다. 거대한 패턴 인식 능력을 가졌던 그의 두뇌가 예외투성인 인간의 언어에서 벗어나 우주의 가장 완벽하고 순수한 규칙인 수학으로 방향을 튼 아주 필연적인 전환점이었던 겁니다. 인간의 언어에서 우주의 언어로 갈아탔다. 멋진 표현이네요. 방향을 틀자마자 그야말로 폭주기관처럼 질주하잖아요. 10살에 유클리드의 라틴어 복사본을 우연히 발견해서 독파해버리고요. 네, 그리고 12살엔 뉴턴의 보편산수를 16살엔 프린키피아와 당시 최신 미적분학까지 싹 다 섭렵합니다. 독학으로요. 그리고 17살에 트리니티 칼리지에 입학하는데 여기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웁니다. 그리스어랑 물리학 두 과목에서 규정 점수의 상한선을 완전히 뚫어버린 최고 등급, 이른바 옵타임을 받죠. 학부생 시절의 천재성을 보여주는 일화 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1822년에 일어납니다. 당시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였던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가 쓴 대작 천체역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 엄청난 두께의 교과서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해밀턴이 그 책 안에서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를 하나 발견해낸 겁니다. 잠깐만요. 학부생 신분의 대학생이 당대 최고의 세계적 석학이 쓴 교과서에서 오류를 찾아냈다고요? 네, 진짜로요. 이 논문을 본 당시 아일랜드 왕립 천문학자 존 브링클리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안 믿겼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직접 검토해보고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젊은이는 미래의 최고가 될 것이라 말하지 않겠다. 그는 이미 당대 최고의 수학자다. 라고요. 와, 극찬 중에 극찬이네요. 그런데 브링클리는 말로만 칭찬한 게 아니라 자신의 평가를 행동으로 곧바로 증명해 보이잖아요. 네, 자신이 주교로 발탁돼서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 1827년에 아주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하죠. 아직 학부 졸업장도 안 받은 22살의 해밀턴을 아일랜드 최고 천문학자인 자기 후임으로 추천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20대 초반에 앤드류스 천문학 교수이자 둔싱크 천문대장으로 부임하게 되죠. 정말 파격의 끝을 달리는 인사였죠.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다가 여기서 진짜 웃음이 터졌어요. 명색이 아일랜드 최고 천문학자로 임명돼 놓고 정작 일상적인 별 관측은 자기 조수인 찰스 톰슨한테 다 떠맡겼다는 거 아닙니까? 네, 관측 실무에는 거의 손을 댔죠. 이건 마치 최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로 스카우트 돼놓고선 자, 양파 썰고 고기 굽는 건 주방 보조인 네가 다 해라. 나는 사무실에 안 나서 새로운 레시피만 생각할 테니 약간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 아닌가요? 망원경도 안 보는 천문학자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조수 입장에서는 참 얄미운 상사였겠죠. 하지만 요리계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레시피를 구상하려면 누군가는 주방의 매캐한 연기에서 벗어나 있어야 하잖아요. 아, 큰 그림을 그려야 했다는 거군요. 맞아요. 해밀턴은 망원경 렌즈를 들여다보며 데이터를 수집하는 관측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그 데이터들이 어떤 법칙으로 움직이는지 거대한 틀을 수학적으로 설계하는 철저한 이론가였어요. 대학 측도 그걸 용인해 준 거고요. 네, 대학 당국도 그의 천재성을 알았기에 관측이라는 실무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이론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거죠. 재밌는 건 망원경을 안 보는 이 교수의 천문학 강의가 너무나 매혹적이어서 인기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나요? 학자들뿐만 아니라 시인과 여성들까지 강의실을 꽉 채웠다고 해요. 수식으로 가득한 딱딱한 천체 물리학 강의에 시인들이 몰려들었다는 게 솔직히 쉽게 상상되진 않는데요. 그럴 만도 한데 해밀턴이 우주를 설명하는 방식 자체가 한편의 장엄한 서사시 같았거든요. 수식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별들의 춤과 우주의 조화를 은유적으로 묘사했으니까요. 아, 그래서 시인들이 매료된 거군요. 실제로 펠리시아 해먼스라는 당대 시인은 그의 강의를 듣고 외로운 학생의 기도라는 시를 썼고요. 윌리엄 워즈워스 같은 최고의 낭만주의 시인들은 해밀턴과 아주 깊이 교류했습니다. 낭만주의 거장과 수학자의 만남이네요. 네, 해밀턴 본인도 워즈워스한테 직접 지은 수많은 시를 보냈고 스스로를 시적 제자라고 부를 정도였죠. 우리는 보통 과학적인 엄밀함과 예술적인 상상력을 완전히 정반대 대척점에 두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해밀턴한테는 이 둘이 전혀 분리된 게 아니었군요. 시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감정을 은유로 끄집어내듯이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작동 원리를 수학적 상상력으로 빚어냈던 겁니다. 그에게 수학은 또 다른 형태의 시였던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힘, 그 시적 상상력이 수학과 결합하면서 물리학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버린 엄청난 발견이 탄생하잖아요. 바로 해밀턴 역학입니다. 네, 드디어 본론이네요. 광학과 역학의 융합이죠. 그는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꺾이는 광학과 물체가 허공을 날아가는 역학이 사실상 똑같은 원리로 작동한다는 걸 수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아주 근본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떤 부분이죠? 아니, 렌즈를 통과하는 빗살이랑 제가 허공으로 던진 야구공이 도대체 어떻게 같다는 건가요? 겉보기엔 물력의 성질이 아예 다르잖아요. 하나는 파동이고 하나는 단단한 물체인데 말이죠. 바로 그 눈에 보이는 직관의 장벽을 뛰어넘은 게 해밀턴의 위대함입니다. 해밀턴은 해밀턴의 주함수와 변화작용이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도입해요. 이름부터 벌써 좀 어려운데요. 쉽게 풀어주실 수 있나요? 쉽게 설명해보죠. 빛이 물이나 유리를 통과할 때 빛은 항상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로를 택해서 꺾입니다. 이걸 페르마의 원리라고 하죠. 작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따릅니다. 작용이 최소가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야구공의 궤적이나 빛의 굴절이나 결국 우주가 가장 힘을 덜 들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는 최소 저항의 길을 따른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는 거군요. 완벽한 이해입니다. 빛과 물체라는 겉껍데기를 싹 벗겨내고 나면 결국 우주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단일한 동일한 원리로 굴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와, 겉모습은 달라도 그 속을 흐르는 규칙은 같았네요. 해밀턴이 만든 수학 공식은 바로 그 에너지의 흐름을 정확히 계상하는 루트 소스 코드였던 거죠. 이 수학적 통찰이 얼마나 소름 돋게 정확했는지 보여주는 극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해밀턴은 이 공식을 통해서 투명한 이축 결정의 빛이 특정 각도로 쓱 들어가면 빛이 그냥 꺾이는 게 아니라 속이 빈 원뿔 모양으로 퍼져나온다는 현상을 예측해냅니다. 이걸 원뿔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관측이나 실험을 통해서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책상 노트 위에 쓴 수학 공식만 쳐다보고 이런 기괴한 모양의 빛굴절이 자연계에 존재할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네요. 네, 오기스탱 장 프레넬의 파동 표면 기하학에서 특이점을 수학적으로만 찾아낸 거였죠. 그리고 얼마 후에 그의 동료인 험프리 로이드가 실험실에서 정확히 그 원뿔 모양의 빛을 만들어내면서 해밀턴의 예측이 100% 사실임이 입증됩니다. 수학이 현실을 앞서간 거네요. 진짜 마법 같은 순간이네요. 미시세계의 물리학이 등장했을 때 당시 과학자들은 전자의 궤도나 파동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몰라서 엄청나게 막막해했습니다. 워낙 귀괴한 세상이니까 기존 역학으로는 안 풀렸겠죠. 그런데 웬걸요, 이미 19세기에 해밀턴이 만들어둔 수학적 도구, 이른바 해밀토니안 영산자가 양자세계의 에너지를 설명하는데 완벽하게 들어맞았던 겁니다. 100년 전에 이미 정답지를 만들어놨던 거네요. 맞습니다. 하이젠베르크나 슈레딩거 같은 양자역학의 거장들은 사실 해밀턴이 미리 닦아놓은 19세기의 고속도로 위에서 20세기의 자동차를 몬 셈이죠. 빛과 물자의 움직임을 통합하면서 우주의 뼈들을 찾아낸 해밀턴.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천재의 머릿속은 기존의 2차원적인 대수학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3차원, 나아가 더 높은 차원의 우주를 설명하려다 거대한 장벽에 부딪히게 되죠. 네, 당시 수학계의 큰 숙제였거든요. 복소수를 이용해 2차원 평면에서의 회전은 기가 막히게 계산해냈지만 실제 3차원 입체 공간을 설명할 완벽한 수학적 언어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년이 넘게 끙끙 앓았던 거잖아요. 그러다 마침내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그 장면, 다리 위에 낙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1843년 10월 16일의 일이죠. 그 번뜩이는 영감의 순간, 정말 드라마틱하죠? 다리를 걷는 순간 3차원 공간을 다루려면 역설적이게도 4차원적인 대수학 구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번개처럼 깨달은 겁니다. 그게 바로 그의 가장 유명한 발견인 사원수군요. 주머니 칼로 다리에 새겼다는 그 공식, i제곱은 j제곱은 k제곱은 ijk는 마이너스 1, 이거 말이죠. 네, 그 공식이 사원수의 핵심 규칙을 전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에 있는 J랑 K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3차원 공간의 축을 하나씩 담당하는 건가요? 오, 아주 훌륭한 접근입니다. 평면, 즉 2D는 X축과 Y축 두 개의 방향만 있으면 되니까 실수와 허수 I 하나로 충분했죠.
하지만 3차원 공간에는 앞뒤, 좌우, 위아래라는 세 개의 축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입체니까 축이 하나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해밀턴은 이 입체적인 공간 안에서 물체가 회전하는 방향을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IJK라는 세 개의 허수 단위를 도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 세 허수를 조합하는 과정에서 수학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죠. 파격적인 결단이요?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절대 진리, 교환 법칙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잠깐만요.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면 A 곱하기 B가 B 곱하기 A와 같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상식 중에 상식인데 이걸 다르다고 주장한 건 당시 수학계에선 그야말로 신성모독 수준 아니었나요?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건 마치 사람들에게 여러분 양말을 먼저 신고 신발을 신는 것과 신발을 먼저 신고 양말을 신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습니다. 라며 당연한 수학적 상식을 뒤집어 엎은 거랑 같은 이치잖아요. 와, 신발과 양말의 비유가 사원수의 물리적 실체를 아주 기가 막히게 짚어냈습니다. 왜 교환 법칙이 깨져야만 했는지 물리적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네, 너무 궁금하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눈앞에 두꺼운 책이 한 권 있다고 상상해 보시죠. 이 책의 표지가 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책을 앞쪽으로 90도 휙 기울이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90도 돌려보세요. 책의 방향이 특정 상태가 될 겁니다. 네, 머릿속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책등이 오른쪽을 보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 순서를 바꿔볼게요. 책을 오른쪽으로 먼저 90도 돌리고 그 다음 앞쪽으로 90도 기울여 보세요. 자, 아까랑 결과가 같을까요? 잠깐만요. 오른쪽으로 돌리고 앞으로 높이면 전혀 다르네요. 이번엔 책등이 내 쪽을 보게 되잖아요. 방향이 아예 달라집니다. 바로 그겁니다. 3차원 공간에서 회전이라는 행위는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밀턴은 3차원 우주의 이 물리적 현실을 수학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환 법칙을 유지하려던 기존 수학의 고집을 쿨하게 버린 거예요. 현실 세계의 진짜 회전을 설명하려고 수학의 철칙마저 파괴해버린 거군요. 이 대담한 발상은 훗날 현대 선형대 수학의 아주 굳건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비디오 게임의 3D 캐릭터가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드론이 공중에서 자세를 제어할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사원수 덕분이죠. 진짜 우리 일상에 다 녹아있네요. 재미있는 건 이때 해밀턴이 사원수를 설명하기 위해 창안한 용어들이 바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머리 싸매고 공부하던 벡터, 스칼라, 텐서라는 사실입니다. 와, 그 지긋지긋했던 수학 용어들의 아버지가 바로 해밀턴이었군요. 참, 사원수 하니까 제가 자료를 훑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가십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영국의 유명한 동화 작가이자 원래는 보수적인 수학자였던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있잖아요. 거기에 매드에터, 미친 모자 장수의 다과회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교환 법칙을 무시하는 이 사원수의 비상식적인 논리를 풍자하고 조롱한 거라는 썰이 엄청 돌았다고요. 네, 그게 오랫동안 학계와 대중 사이에서 아주 정설처럼 퍼져 있던 유명한 가설이었어요. 다과회에서 등장인물들이 자리를 계속 바꾸는 그 무의미한 회전 행위가 사원수를 조롱한 거라는 해석이었죠. 그럴듯한데요. 하지만 2022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사실 무근인 루머로 밝혀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사원수의 복잡한 속성과 그 빅토리아 시대의 시대적 맥락을 오해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결과물이었던 거죠. 완전히 낭설이었군요. 네, 하지만 그만큼 사원수라는 발견이 당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고 귀기하게 다가왔는지를 반증하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해밀턴은 이런 오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12면체의 꼭지점을 한 번씩만 통과하는 이코시안 게임이라는 퍼즐을 직접 고안해 판매하는 등 쉼없이 지적 유의를 즐겼어요. 우주의 법칙을 다시 쓰고 차원을 넘나드는 새로운 수학의 언어를 창조해낸 위대한 학자. 사실 여기까지 들으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흠결 하나 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잖아요. 학문적으로는 그랬죠. 하지만 인간 해밀턴의 진짜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분위기가 급격하게 어두워지더라고요. 우주의 완벽한 대칭성은 그토록 쉽게 찾아냈던 천재였지만 정작 본인의 일상과 감정 속에서는 그 조화를 찾는데 끔찍할 정도로 서툴렀습니다. 안타까운 모순이죠. 그의 개인사는 상실과 외로움으로 심하게 얼룩져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캐서린 디진이라는 여성과 깊은 사랑에 빠졌는데요. 네, 첫사랑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가문은 아직 학생 신분이었던 해밀턴 대신에 부유한 목사와의 결혼을 강요했고 캐서린은 결국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맙니다. 해밀턴은 이 일로 깊은 절망에 빠졌고 열광자,
라는 아주 긴 시를 쓰며 고통을 토해냈죠. 치인이 될 뻔했다고 고백했을 정도니까 그 상처가 엄청 났나 봅니다. 그 첫사랑의 상처 때문이었을까요? 이후에 앨런 듀에로라는 다른 여성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했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던 시기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이웃이었던 헬렌 베일리와 결혼하긴 했지만 아내는 몸이 약해서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요. 결혼 생활 내내 극심한 외로움을 견뎌야 했고 누이가 대신 가정을 돌봐야 했을 정도잖아요. 여기서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네, 말씀하시죠. 그의 이토록 깊은 개인적 고통과 결핍이 역설적이게도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떠나서 수학이라는 완벽한 가상의 세계로 그를 도피하게 만든 그런 강력한 원동력이 된 건 아닐까요? 그 영향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너무나 변덕스럽고 현실은 잔인하지만 수학이 제공하는 절대적인 진리와 투명한 규칙은 그를 결코 배신하지 않았으니까요. 네, 방정식 안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니까요. 우주를 지배하는 우아한 공식을 써내려가는 순간만큼은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완벽한 도피처이자 위안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이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축이 있었어요. 그게 뭔가요? 그는 평생 성경을 곁에 두고 진리에 대한 깊은 신념을 탐구했던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절대자에 대한 종교적 믿음, 그리고 세상을 아름다움으로 인식하려 했던 시적 감수성이 차가운 수학적 탐구와 어우러지면서 그를 지탱해 준 거죠. 함스의 곤죄의 빈모습이 눈앞에 먹먹하게 그려지네요. 그는 말년에 극심한 통풍으로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고통 속에서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필생의 역작인 사원수 원론을 완성하려고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그의 육신은 무너져 내렸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불멸의 것이 되었습니다. 아일랜드 왕립 아카데미에서 최고 영예인 커닝햄 메달을 2번이나 수상했고요. 1864년에 미국 국립과학원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 세계 최고의 학자들을 외국인 회원으로 선정했는데 그 명단의 맨 첫 줄에 윌리엄 로원 해밀턴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당연한 결과네요. 그의 방정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선이 화성으로 가는 궤도를 계산하고 미시세계의 전자를 통제하는 데 쓰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는 우주의 근본 원리를 수학이라는 언어로 풀어낸 한 천재의 삶 속으로 아주 깊이 들어가 보았습니다. 이 심층 탐구를 통해 한 가지 확실하고도 경이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어떤 깨달음이죠?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워 보이는 학문인 수학과 물리학의 가장 깊은 심연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이게도 13살에 12개 국어의 낯선 패턴을 흡수하고 낭만주의 시인들과 영혼을 교감하던 해밀턴과 같은 극도의 유연성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내는 예술적 상상력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점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이질적인 것들의 융합이 해밀턴의 삶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통찰이 아닐까 싶네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학교에서 수학과 문학, 과학과 예술을 전혀 다른 두 세계로 나누고 심지어 뇌에 쓰는 부위조차 다르다며 서로 상극이라고 가르치곤 하잖아요. 네, 전형적인 문과 이과 나누기죠. 하지만 해밀턴의 궤적을 쫓아가다 보면 이런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혹시 우리가 편의와 효율을 위해 예술과 과학 사이에 쳐놓은 이 인위적이고 견고한 벽이 우주의 다음 비밀을 풀어낼 현대의 새로운 해밀턴들이 탄생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질문이네요. 여러분이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거나 스마트폰에 지도를 켤 때 이 차가운 논리의 세계 이면에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한 천재의 뜨거운 시적 상상력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